서윤아, 너희는 왜 이제야 와? 온 가족이 너희만 기다렸잖아. 큰어머니 최미숙 씨가 호텔 입구에 서 있었다. 온몸을 휘감은 사무소의 냉방은 아주 빵빵했다. 나는 베이지색 카디건을 여미며 맞은편에 앉은 시어머니 김정숙 여사의 일그러지는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공증 서류를 쥔 채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부릅뜨고 있었다. 38채? 목이 졸린 듯한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서유진, 너한테 어떻게 아파트가 38채나 있어?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곁눈질로 보니 남편 박준서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당혹감으로 그리고 이내 복잡한 탐욕으로 변하는 것이 보였다. 공증인 김 씨가 전문적으로 안경을 고쳤으며 짧은 침묵을 깼다. 현재 서유진 씨 명의의 38채 부동산은 모두 등기 이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중 12채는 강남 중심가에 6채는 목동학군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말도 안 돼. 김정숙 여사가 갑자기 테이블을 치며 일어나 공증인의 말을 끊었다. 평범한 회사원한테 무슨 돈이 있어서 저렇게 많은 집을 사?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어. 나는 태연하게 가방에서 다른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중앙으로 밀었다. 어머님, 이건 모든 아파트 등기부등본 사본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출처를 물으신다면 모두 저희 부모님께서 수년간 투자하신 것들이고 작년에 제 명의로 이전해 주셨어요. 김정숙 여사는 서류 봉투를 낚아채듯 가져가 떨리는 손으로 붉은 직인이 찍힌 서류들을 넘겨보았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녀의 안색은 잿빛에서 백지장처럼 그리고 마침내 새빨갛게 변해갔다. 박준서가 마침내 제정신을 차린 듯 입을 열었다. 유진아, 너 나한테 한 번도 말 안 했잖아. 당신이 묻지 않았잖아. 나는 차분하게 대꾸하며 2년간 연애하고 결혼한 지 3개월 된 이 남자를 바라보았다. 연애할 때 당신이 여자 쪽 집안 배경은 신경 안 쓴다고 해서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김정숙 여사가 갑자기 표정을 바꾸더니 얼굴에 주름을 쥐어짜 과장된 미소를 지었다. 아이고, 유진아, 엄마가 그런 뜻이 아니잖니. 그냥 너무 놀라서 그랬지. 얘도 참, 이렇게 큰일을 왜 진작 말 안 했어? 그녀는 다정하게 내 손을 잡아 끌었다. 이제 다 한 가족인데 이 집들은 계속 제 개인 명의로 유지될 겁니다. 나는 부드럽게 손을 빼며 온화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오늘 혼전 재산 증명 공증을 하러 온 것도 바로 그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아니었나요? 김정숙 여사의 미소가 얼굴에 굳어졌다. 나는 그녀의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3개월 전 자기 아들의 아파트 2채를 지켜야 한다며 혼전 재산 증명을 고집했던 사람이 바로 그녀였다. 이제 상황은 드라마처럼 역전되었다. 그게 무슨 소리니?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날카로워졌다. 결혼했으면 한 가족이지. 내 것이 준서 것이고 준서 것이 내 것이지. 여자가 무슨 집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 남편한테 맡겨서 관리하게 해야지. 공증인이 민망한 듯 헛기침을 했다. 현행법상 혼전 재산은 법만 알지. 김정숙 여사는 완전히 가면을 벗어던졌다. 서유진, 내가 처음부터 너 보통 내기가 아닐 줄 알았다. 순진한 척하더니 속이 이렇게 시커멀 수가 있어? 일부러 우리 속이려고 숨긴 거지? 테이블 아래서 내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단정한 미소를 유지했다. 이 모든 장면은 내가 재산 증명에 동의했을 때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3개월 전 박준서가 처음 나를 그의 어머니에게 소개하던 날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날 나는 일부러 가장 심플한 흰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평소 차던 까르띠에 팔찌도 빼고 평범한 티소시계만 찼다. 박준서의 집안 형편이 평범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길 바랐다. 김정숙 여사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시장에서 신선하지 않은 고기를 고르는 듯한 눈빛이었다.
광고회사 다닌다며? 그런 데서 일하면 돈은 좀 버니? 그녀의 첫마디부터 가시가 돋쳐 있었다. 엄마, 유진이 능력 있어. 걔가. 박준서가 수습하려 했지만 내가 쟤한테 묻잖아. 김정숙 여사는 아들의 말을 자르고 여전히 나를 노려보았다. 우리 준서는 공기업 정직원에 서울에 집도 2채나 있어. 좋다는 여자가 줄을 섰다고.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게 말했다. 어머님, 저와 준서 씨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물질적인 조건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제 말이 맞죠? 말은 누가 못해. 그녀는 냉소했다. 요즘 여자애들 하나같이 조건만 보고 달려드는데 똑똑히 들어. 내 아들 아파트는 전부 혼전 재산 공증해 뒀으니까 괜한 꿈은 꾸지도 마. 당시 나는 그저 웃어 넘겼다. 지금 생각하니 운명은 참으로 아이러니했다. 서유진 씨, 여기에 서명해 주십시오. 공증인의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돌려놓았다. 나는 망설임 없이 이름을 쓰고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다. 다른 문제가 없으시면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회사에 회의가 있어서요. 잠깐만. 김정숙 여사가 내 가방끈을 확 잡아챘다. 이대로 못 가. 나한테 설명하고 가. 분노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을 보며 나는 문득 모든 것이 우습게 느껴졌다. 3개월 전 그녀는 내가 아들의 아파트 2채를 탐낼까봐 전전긍긍했다. 그런데 지금은 당장이라도 내 아파트 38채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해 안달이었다. 어머님, 나는 그녀의 손가락을 부드럽게 떼어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았어요. 혼전 재산은 확실히 구분해야죠. 오늘 우리가 그걸 해내서 정말 기쁘네요. 공증 사무소를 나서자 초여름의 햇살이 따스하게 얼굴을 비쳤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절친인 변호사 이서아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어떻게 됐어? 그 할망구 턱 빠졌냐? 나는 웃음을 터뜨리며 답장했다. 턱만 빠진 게 아니라 눈알도 튀어나올 뻔했어. 등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박준서가 쫓아나온 것이었다. 유진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엄마한테. 나는 돌아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한때 내가 깊이 사랑했던 이 남자의 얼굴에는 이제 당혹감과 탐욕만이 가득했다.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그의 눈가에 어느새 잔주름이 생긴 것이 보였다. 머리 스타일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정성스럽게 관리되지 않았다. 준서 씨,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나한테 청혼할 때 했던 말 기억나? 나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서유진 너라는 사람 하나만 사랑해라고 했잖아. 그의 표정이 굳었다. 나는 차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오늘에서야 알았네. 당신이 말한 너라는 사람에 당신 엄마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걸. 박준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벽시계는 이미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노트북을 덮고 뻐근한 눈을 비볐다. 주방에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갈비탕이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다. 왔어? 나는 그의 서류 가방을 받아들었다. 희미한 술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나는 그가 어디에 다녀왔는지 알았다. 분명 그의 어머니에게 긴급 호출을 당했을 것이다. 오전에 공증사무소에서 그 난리가 난 후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 예상했다. 유진아,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바싹 말라 있었다. 우리 얘기 좀 해.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양손을 무릎 위에 포겠다. 플로어 스탠드의 따스한 불빛이 그의 얼굴에 짙고 옅은 그림자를 만들어 그를 낯설면서도 익숙하게 보이게 했다. 엄마가 오늘 많이 상심하셨어. 그는 얼굴을 문질렀다. 연세도 있으시고 생각이 좀 옛날 분이시라. 갑자기 받아들이기 힘드신 것도 당연해.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진짜 본론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있잖아. 그는 몸을 살짝 움직여 내 쪽으로 다가왔다. 그러니까 네가 가진 아파트 중에 한두 채만이라도 우리 공동재산으로 해주면 안 될까? 그냥 엄마 체면 좀 세워주게. 심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쥐어지는 것 같았다. 이것이 내가 2년간 사랑했던 남자의 본 모습이었다.
공증사무소의 소동이 채 식기도 전에 설득가로 나선 것이다. 준서 씨, 나는 최대한 목소리를 평탄하게 유지하려 애썼다. 처음에 혼전 재산 증명을 하자고 고집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나?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건 다르지. 뭐가 다른데? 엄마가 그건 날 보호하려고. 그는 무심코 내뱉었다가 실언임을 깨닫고 급히 덧붙였다. 물론 지금은 널 받아들이셨어. 그냥 체면이 설 계기가 필요하신 것뿐이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밤의 도시는 휘황찬란한 불빛으로 가득했다. 멀리 보이는 오피스 빌딩들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다.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저 불빛들 중 하나가 바로 내 회사가 있는 곳인데 내 남편은 내 사업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생각 좀 해볼게. 나는 결국 이렇게 대답했다. 박준서는 마치 내가 이미 그의 요청을 들어준 것처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다가와 나를 안으려 했지만 나는 탕을 데우러 간다는 핑계로 피했다. 그가 탕에 고개를 묻고 있을 때 나는 그의 정수리를 쳐다보며 문득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다. 그는 바로 저런 순진무구한 미소로 내 마음을 사로잡았었다. 그때 나는 카페에서 기획안을 작성하고 있었고 그가 실수로 내 커피를 가져갔다. 그는 사과의 뜻으로 기어코 밥을 사주겠다며 나를 졸랐다. 나중에 그는 그날 내가 일에 집중하는 모습에 첫눈에 반했다고 말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어쩌면 그는 진짜 내 모습을 한 번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른다. 다음 날 점심, 서아가 회사 근처 일식집에서 보자고 했다. 내가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가 참지 못하고 다가와 물었다. 빨리 말해봐. 어제 그 후로 어떻게 됐어? 서아는 내 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국내 최고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다. 성격은 칼집에서 막 뽑은 칼처럼 직설적이다. 나는 박준서가 어젯밤에 한 말을 그대로 전했다. 그녀의 젓가락이 탁 소리를 내며 테이블에 부딪혔다. 그럴 줄 알았어. 그녀는 이를 갈았다. 그런 마마보이는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는데 속은 젖도 못된 애새끼라고. 목소리 좀 낮춰. 나는 주위를 의식하며 말했다. 사실 그의 입장도 이해는 가. 이해는 무슨 놈의 이해. 서아가 목소리를 낮췄다. 서유진, 정신 차려. 내가 알아봤는데 박준서 전 여친도 그 모자한테 똑같이 당해서 헤어졌대. 나는 스시를 집으려던 손을 허공에 멈췄다. 뭐, 전 여친? 최지수, 대학 동기래. 5년이나 사귀었대. 서아는 핸드폰에서 사진 한 장을 찾아 보여주었다. 이게 헤어지기 전 사진이야. 사진 속 여자는 청초하고 단아했으며 박준서의 어깨에 기대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내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들 뒤에 서 있는 김정숙 여사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혐오감이 서려 있었다. 김정숙 여사가 최지수 집안이 평범하다고 대놓고 무시해서 둘을 갈라놨다고 하더라. 서아는 화면을 넘겨 채팅기로 캡처를 보여주었다. 이거 봐. 박준서가 친구한테 보낸 카톡이야. 엄마가 죽겠다고 난리셔서 어쩔 수가 없어라고. 위가 경련하는 것 같았다. 박준서는 나에게 이 연애에 대해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다. 내가 그의 첫사랑이라고만 했다. 헤어진 시점이 작년 3월이야. 서아가 의미심장하게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내가 그와 알게 된 게 4월이고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갑자기 한기가 느껴졌다. 서아가 내 손을 잡았다. 유진아, 내가 너희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게 아니야. 근데 아파트 38채 이렇게 빨리 공개해도 괜찮겠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숨길 수도 없어. 김정숙 여사가 혼전 재산 증명을 고집했는걸. 처음엔 그냥 몇 채만 보여주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차라리 한 번에 까는 게 낫겠다 싶었어. 그들이 무섭지도 않아? 뭐가 무서워? 나는 웃었다. 내 재산을 탐낸다고? 그럼 마침 박준서의 진심을 시험해볼 좋은 기회지. 서아는 무언가 말하려다 결국 한숨을 쉬었다. 아무튼 조심해. 그리고 회사 일은 어때? 일 얘기가 나오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마침 너한테 말하려던 참이야.
우리 팀이 청운그룹의 연간 대행을 따냈어. 다음 주부터 경쟁 프레젠테이션이야. 와, 서아의 눈이 빛났다. 그거 완전 대어잖아. 팀 준비는 잘 돼가? 내가 대답하려는 순간 핸드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다. 유진 이사님, 프로젝트 브리프가 변경되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이 시에 긴급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1시 20분이었다. 나 회사에 돌아가 봐야겠어.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회의를 잡았네. 서아가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가라, 워커홀릭. 내 말 잊지 마. 박준서 잘 관찰해. 회사로 돌아온 나는 신속하게 업무 모드로 전환했다. 15층 회의실에는 이미 팀원들이 비장하게 대기하고 있었다. 내 비서인 주연 씨가 새로 수정된 브리프를 건네며 미간을 찌푸렸다. 이사님, 청운그룹 마케팅 총괄이 바뀌었습니다. 신임 총괄이 오자마자 기존 안을 전부 뒤엎으라고 합니다. 나는 빠르게 문서를 훑으며 머리를 굴렸다. 나쁜 일만은 아니야. 기존 안은 너무 보수적이었어. 이 기회에 돌파구를 찾아보자. 나는 팀원들을 향해 돌아섰. 모두 잘 들어요. 3일 안에 완전히 새로운 전략 프레임워크를 보고 싶어요. 주연 씨, 스케줄 다시 짜고, 이 팀장님은 경쟁사 분석, 왕 대리님은 사용자 페르소나를 더 깊이 파고들어 주세요. 회의는 2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끝날 무렵 모두들 투지에 불타 있었다. 이것이 바로 나의 팀이었다. 젊고 열정적이며 지는 것을 싫어하는. 회의실을 나오자 주연 씨가 종종걸음으로 따라왔다. 이사님, 방금 박준서 씨한테서 전화 왔었어요. 저녁에 가족 모임이 있으니 꼭 참석해달라고요. 나는 걸음을 멈췄다. 몇 시에? 6시 반이요. 수라간 한정식 집이래요. 주연 씨는 망설이다 덧붙였다. 목소리가 좀 다급해 보이셨어요. 나는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였.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다. 박준서는 나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고 회사 전화를 통해 나를 찾았다. 이건 평소와 다른 행동이었다. 그의 어머니가 시키지 않았다면 말이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집에 설치해둔 CCTV 화면을 불러왔다. 공증사무소 사건 이후 나는 몰래 몇 개의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화면 속에는 김정숙 여사가 우리 집 소파에 앉아 핸드폰에 대고 손짓 발짓을 하고 있었다. 소리를 키우자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집들이 도대체 어디서 났는지 확실히 알아봐야 해. 맞아? 전부. 걔 혼자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해. 나는 냉소하며 모니터를 껐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박준서였다. 유진아, 저녁에 큰아버지 댁 식구들도 오신대. 엄마가 특별히 룸으로 예약했어. 너한테 사과하고 싶으시다고? 사과? 나는 한 글자도 믿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연극이 어떻게 흘러갈지 직접 가서 확인해야만 했다. 퇴근 전 나는 정장을 벗고 단아한 원피스로 갈아입었다. 머리는 느슨하게 묶고 도수 없는 안경을 썼다. 박준서의 가족들 앞에서 나는 언제나 온순하고 소박한 서유진이어야 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에 타려는데 누군가 나를 불렀다. 이사님, 잠시만요. 주연 씨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요청하신 부동산 자료들 전부 정리했습니다. 나는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다. 고마워요. 근데 이건 급한 게 아닌데. 아니요. 그녀가 목소리를 낮췄다. 정리하다가 발견했는데 최근에 누군가 이사님 명의의 부동산 등기 정보를 조회했더라고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누가요? 최지수라는 사람이요. 어제 오후에 등기소에 갔었어요. 나는 서류 봉투를 꽉 쥐었다.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최지수, 박준서의 전 여자친구. 왜 그녀가 내 부동산을 조사하는 거지? 주연 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봤다. 이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나는 애써 웃었다.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아, 그리고 이 최지수라는 사람, 지금 어디서 일하는지 좀 알아봐 줄래요? 차에 앉아 한참 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다. 백미러에 비친 여자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맑았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김정숙 여사의 조사, 박준서의 이상한 행동, 갑자기 나타난 전 여자친구, 핸드폰이 다시 진동했다. 서아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알아봤어. 최지수, 지금 덕성회계법인에서 일한대. 재산감사 전문이래. 공교롭게도 이 회계법인이 김정숙 여사 먼 친척 동생이랑 사업 거래가 있더라. 나는 화면을 노려보다가 문득 웃음이 터져 나왔다. 얼마나 완벽한 폐쇄 루프인가. 김정숙 여사가 아들의 전 여자친구를 동원해 며느리의 재산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있었다니. 이 결혼의 진심은 과연 얼마나 담겨 있었을까? 심호흡을 하고 나는 차에 시동을 걸어 식당으로 향했다. 그들이 게임을 하고 싶다면 나도 기꺼이 응해주리라. 어차피 아파트 38채는 내 손에 든 첫 번째 패일 뿐이니까. 수라간의 룸 안에서 김정숙 여사의 미소는 마치 꿀을 두껍게 바른 듯했다. 그녀는 다정하게 내 손을 잡고 앉아있는 친척들에게 소개했다. 얘가 우리 유진이에요. 참하고 능력도 좋죠. 나는 미소 지으며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시선은 박준서의 굳은 옆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큰어머님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눈을 빛냈다. 듣자 하니 유진이가 집이 꽤 많다며? 젊은 사람이 참 대단하네. 아니에요. 전부 부모님이 남겨주신 거예요. 나는 겸손하게 대답하며 동시에 김정숙 여사가 박준서에게 눈짓하는 것을 포착했다. 박준서가 헛기침을 했다. 유진아, 사촌 형님이 요즘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한데 5억만 빌려줄 수 있을까? 석 달 안에 바로 갚겠다고 하셔. 식탁 위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모든 시선이 내게로 집중되었다. 기름진 얼굴의 중년 남자인 사촌 형님은 기대에 찬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요즘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좀 빠듯해서요. 김정숙 여사가 즉시 말을 받았다. 유진아, 너 집이 그렇게 많은데 아무거나 하나 담보 잡으면 되잖아. 다 한 가족인데 좀 도와줘야지. 나는 박준서를 쳐다보았다. 그는 내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인 채 밥만 퍼먹고 있었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나는 오늘 이 사과 연회가 실은 홍문연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하죠. 나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제 개인 계좌에서 그 돈을 빌려드릴 수는 있어요. 대신 정식 차용증을 쓰고 상환 날짜와 이자를 명시해야 해요. 사촌 형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제 직업 습관이라서요. 모든 일은 절차를 밟는 게 좋으니까요. 식탁 위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김정숙 여사의 얼굴이 길게 늘어졌다. 사촌 형님의 미소가 얼굴에 굳었다. 박준서가 벌떡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에는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유진아, 김정숙 여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친척끼리 돈 좀 빌리는데 무슨 계약서야? 소문나면 우리 박씨 집안 체면이 뭐가 돼? 나는 미소를 유지했다. 어머님, 친척이니까 더더욱 돈 계산은 확실히 해야죠. 그래야 모두에게 좋고 나중에 오해도 없고요. 큰어머님이 갑자기 웃었다. 유진이 말이 맞네. 요즘은 다 법대로 하는 세상인데. 형님, 그냥 서명 하나 하면 되지 뭘 그래요? 떼어먹을 생각이었어요. 사촌 형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더니 결국 마지못해 말했다. 하면 하지. 누가 겁낸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준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가 폭발했다. 서유진, 너 오늘 일부러 나 망신 주려고 작정한 거지? 나는 태연하게 재킷을 벗어 걸었다. 내가 뭘 망신을 줬는데요? 우리 친사촌 형님이잖아. 온 가족 앞에서 무슨 계약서 타령이야. 우리가 그를 못 믿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잖아. 그는 넥타이를 잡아챘고 목에 핏대가 선명하게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박준서 씨, 내가 그동안 처리했던 금전 대차 분쟁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아무리 친한 친척이라도 돈 빌려주고 차용증 안 썼다가 원수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야. 그건 내 고객들이고 이건 우리 가족이잖아. 같아?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너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는 거야?
우리 같은 서민 집안 무시하는 거냐고. 그 말은 칼이 되어 내 심장에 꽂혔다. 인연의 감정. 결국 그의 눈에 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다. 박준서,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내가 당신을 무시했다면 애초에 당신과 결혼하지도 않았어. 그는 멈칫했다. 자신이 너무 심한 말을 했다는 것을 깨달은 듯 말투가 부드러워졌다. 유진아, 내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엄마가. 또 엄마.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은 나랑 사는 거야? 아니면 당신 엄마랑 사는 거야? 그 말은 어떤 스위치를 누른 것 같았다. 박준서의 표정이 낯설고 차갑게 변했다. 서유진, 우리 엄마가 없었으면 오늘의 나도 없어. 엄마 혼자 날 이렇게 키우시고 대학까지 보내셨어. 넌 날 존중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 엄마는 존중해야 해.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공기 중에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는 것 같았다. 이것은 우리의 첫 번째 진정한 의미의 싸움이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분노 앞에서 내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좋아. 나는 마침내 말했다. 내일 차용증 준비해 놓을게. 당신이 직접 사촌 형님께 전해줘. 서명할지 말지는 그분 마음대로 하시고. 나는 욕실로 몸을 돌려 말다툼을 문 밖에 가뒀다. 뜨거운 물이 몸을 씻어 내렸지만 생각은 이상할 정도로 명료했다. 박준서의 반응은 서아의 경고를 증명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어머니는 언제나 첫 번째 순위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주연 씨는 이미 사무실에서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어젯밤 잠을 설쳤을 것을 알고 있었다. 이사님, 청운그룹 신임 총괄이 9시에 제안 설명을 들으러 옵니다. 자료는 다 준비해뒀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건넸다. 그리고 요청하신 최지수 씨 자료도요. 나는 태블릿을 받아 빠르게 훑어보았다. 덕성회계법인 수석감사, 재산조사 및 자산평가 전문. 나는 냉소했다. 과연 전문 분야가 딱 들어맞았다. 주연 씨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어제 이사님 남편분께서 전화하셨을 때 제가 무심코 그분 핸드폰 배경화면을 봤는데요. 나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네, 어떤 여자분과의 커플 사진이었어요. 이사님이 아니셨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제가 괜한 참견을. 죄송합니다. 나는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것 같았다. 이미 예감은 했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괜찮아요. 잘했어요. 앞으로 그가 전화하거나 찾아오면 전부 기록해서 나한테 알려주세요. 9시 정각, 청운그룹의 신임 마케팅 총괄정 이사가 정시에 도착했다. 회의실에서 나는 프로젝터 스크린 앞에 서서 침착하게 우리의 새로운 제안을 설명했다. 소비자 페르소나의 변화에 기반하여 저희는 기존의 가전제품 광고 모델을 완전히 뒤집을 것을 제안합니다. 더 이상 제품 스펙을 강조하는 대신 감성적 연결을 구축하는 거죠. 나는 리모컨을 클릭했고 화면에 창의적인 이미지들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이 시리즈는 저희가 집의 온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정 이사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의 눈빛을 보냈다. 내가 핵심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을 때 회의실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문 앞에는 김정숙 여사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직업적 본능이 즉시 평정을 되찾게 했다. 죄송합니다, 정 이사님. 이분은 아마 길을 잘못 드신 것 같네요. 서유진, 김정숙 여사의 목소리가 귀를 찢을 듯 날카로웠다. 네가 왜 여기에? 회의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어머님, 저 지금 회의 중이에요. 밖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김정숙 여사의 시선이 내 정장과 하이힐을 지나 프로젝터 스크린 위 서유진 광고 크리에이티브 총괄이라는 글자에 닿았다. 그녀의 얼굴색이 마치 물감통을 엎지른 것처럼 시시각각 변했다. 주연 씨가 재빨리 다가가 예의 바르지만 단호하게 그녀를 회의실 밖으로 안내했다.
나는 억지로 정신을 집중하며 설명을 이어갔지만 손바닥에서는 이미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김정숙 여사는 나의 다른 모습을 보았다. 이 예상치 못한 사건은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다. 제안이 끝나고 정 이사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총관님, 제안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저희 이사회에서 논의한 후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을 배웅하고 나는 즉시 주연 씨에게 돌아섰다. 어머니는 접견실에 계세요. 감정이 좀 격해지신 것 같아요. 나는 옷깃을 정돈하고 접견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김정숙 여사가 소파에서 벌떡 튀어올랐다. 서유진, 네가 우릴 아주 제대로 속였구나. 무슨 평범한 회사원? 알고 보니 회사 총괄이었어? 나는 주연 씨에게 문을 닫으라고 눈짓하며 평온하게 말했다. 어머님, 전 제가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어머님께서 처음부터 제가 어머님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단정하셨을 뿐이죠. 그녀는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떨었다. 너 일부러 가난한 척 우리를 떠본 거지? 어쩐지 속이 그렇게 시커머니 아파트 38채를 모을 수 있었겠지. 나는 문득 너무 피곤해졌다. 어머님, 오늘 회사에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녀는 그제야 본론을 떠올렸는지 표정이 어색해졌다. 나는 준서 사촌 형님이 돈 안 빌리기로 했다고 전해주러 왔어. 그깟 돈 때문에 그런 수모는 못 겪겠다고 하더라. 나는 실소를 터뜨릴 뻔했다. 그녀가 일부러 회사까지 찾아온 이유가 고작 이것 때문이라고? 그럼 잘 됐네요. 번거로울 일도 없고요. 김정숙 여사는 내 말에 기가 막힌 듯 화살을 내 직업으로 돌렸다. 너 같은 여자가 맨날 이렇게밖에 나돌아다니는 게 그게 무슨 꼴이야. 준서가 네가 이러는 거 알아? 제가 광고회사에서 일하는 건 알아요.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구체적인 직책에 대해서는 마치 그의 전 여자친구 최지수 씨처럼 굳이 자세히 말할 필요 없는 디테일도 있는 법이죠. 제 말이 맞죠, 어머님? 김정숙 여사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가 이 이름을 내가 언급할 줄은 상상도 못한 모양이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고 결국 두고 봐 라는 한마디를 내뱉고는 문을 박차고 나갔다. 나는 긴 한숨을 내쉬며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다. 이 충돌은 언젠가 올 일이었다. 단지 이런 방식으로 터질 줄은 몰랐을 뿐이다. 주연 씨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사님, 괜찮으세요? 오후 회의 취소할까요? 아니, 나는 일어나 정장을 가다듬었다. 오후 고객 자료 가져다 줘요. 아, 그리고 덕성회계법인의 최지수 씨와 약속 좀 잡아줘요. 협력할 일이 있다고 전하고요. 주연 씨는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분을 만나시려고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지비지기 박진부달, 나는 사무실로 향했다. 등은 꼿꼿하게 편채였다. 게임이 시작된 이상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김정숙 여사가 웨딩 플래너 책자를 책상 위에 퍽 소리가 나게 내던졌다. 무조건 그랜드 아델라 호텔에서 해야 해. 우리 박씨 집안이 며느리 드리는데 남들 보기에 초라하면 안 되지. 나는 금박이 입혀진 그 책자를 들어 넘겨보았다. 그랜드 아델라 호텔의 가장 저렴한 코스도 1인당 15만 원이 넘었다. 김정숙 여사는 하객을 500명이나 부를 계획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박준서를 쳐다보았다. 그는 내 시선을 피하며 핸드폰에 깊이 빠진 척했다. 어머님, 나는 책자를 덮었다. 결혼식을 이렇게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간단하고 따뜻하게 하는 게 좋겠어요. 아낀 돈으로. 네가 뭘 알아. 김정숙 여사가 내 말을 끊었다. 친척이며 친구며 다들 준서가 능력 있는 며느리 얻은 거 아는데 초라하게 하면 남들이 날 뭐라고 보겠니? 그녀는 무언가 암시하듯 나를 힐끗 쳐다봤다. 게다가 너한테 이 정도 돈이 뭐 대수라고. 나는 심호흡을 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녀가 회사에서 내 진짜 신분을 목격한 후로 이런 식의 노골적인 요구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다. 유진아, 박준서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엄마 평생 소원이셔. 이번 한 번만. 좋아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그랜드 아델라에서 하죠. 다만 500명은 너무 많아요. 300명으로 줄이는 건 어때요? 정말 가까운 분들만 모시는 게 오히려 더 격조 있어 보일 거예요. 김정숙 여사가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내가 먼저 말했다. 제가 아는 신문사 기자를 불러서 특집 기사를 내도록 할 수도 있어요. 크리에이티브 총괄의 미니멀리즘 럭셔리 웨딩. 요즘 이런 스타일이 유행이거든요. 나는 그녀의 눈에 탐욕의 빛이 스치는 것을 보았다. 신문에 나는 것은 그녀에게 엄청난 유혹임이 틀림없었다. 과연 그녀의 태도가 부드러워졌다. 그럼 그렇게 하자. 대신 호텔은 무조건 내가 말한 대로 해야 해. 문제 없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제가 그 호텔 마케팅 이사랑 아는 사이라 내부 할인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김정숙 여사는 만족스러운 듯 콧방귀를 뀌며 내가 끓인 탕을 검사하러 부엌으로 갔다. 박준서가 다가와 드물게 내 어깨를 감쌌다. 고마워, 여보. 엄마가 요즘 기분이 안 좋으시니 네가 좀 더 이해해줘.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한때 내 마음을 설레게 했던 이 얼굴이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졌다. 준서 씨, 결혼식 예산은 제가 대부분 부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슨 조건? 당신 동생 한국에 돌아오면 우리 일에 끼어들게 하지 마세요. 박준서의 동생 박준혁은 다음 주에 호주에서 돌아온다. 김정숙 여사가 긴급 소환했다고 한다. 재산 증명 이후 이 얼굴도 본 적 없는 시동생은 갑자기 형의 결혼식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박준서가 미간을 찌푸렸다. 왜 그런 말을 해? 준혁이는 내 친동생이야. 그가 내 카톡으로 3일 동안 7번이나 내 아파트가 어느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지 물었어.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정상적이지 않아. 박준서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거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나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김정숙 여사를 도우러 부엌으로 갔다. 그녀가 내 부엌을 마음대로 뒤지게 놔두면 또 다른 재앙이 될 것이었다. 문을 열자 그녀가 내 찜통을 들고 냄새를 맡고 있는 것이 보였다. 얼굴에는 혐오감이 가득했다. 어머님, 탕이 입에 안 맞으세요? 그녀는 깜짝 놀라 하마터면 냄비를 떨어뜨릴 뻔했다. 한약재를 이렇게 많이 넣다니 누구 독살할 일 있어? 그녀는 투덜거렸다. 요즘 젊은 것들은 탕 하나 제대로 못 끓여. 나는 말없이 찜통을 받아 한 숟갈 떠 맛보았다. 이건 황기 삼계탕이에요. 피부에 좋다고 해서 특별히 어머님을 위해 끓였어요. 김정숙 여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입술을 삐죽거렸다. 됐어. 그런 걸로 비위 맞추려고 하지 마. 네가 그런다고 내가. 그녀의 말은 초인종 소리에 끊겼다. 박준서가 문을 열었고 이내 과장된 환호성이 들렸다. 나는 부엌을 나갔다. 키가 크고 마른 청년이 박준서와 포옹하고 있었다. 박준혁은 사진보다 더 말랐고 눈은 김정숙 여사처럼 약간 돌출되어 있었다. 사람을 볼 때 불편한 샅샅이 훑는 시선을 보냈다. 이분이 형수님이시죠? 그는 박준서를 놓고 내게 손을 내밀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예의상 악수를 했다. 그의 손바닥이 축축하고 차가운 것이 즉시 느껴졌다. 돌아온 걸 환영해요. 마침 탕이 다 됐는데 잘 왔네요. 식탁에서 박준혁의 시선은 계속 내게 머물렀다. 형수님, 강남에만 아파트가 12채나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주로 몇 평짜리예요?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주로 30평대와 40평대예요. 어느 아파트 단지예요? 제가 요즘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요. 김정숙 여사가 끼어들었다. 유진아, 내 그 집들 그냥 세놓기 아깝지 않니? 준혁이한테 맡겨서 관리하게 해. 얘가 외국에서 금융 전공해서 이런 거 잘 알아. 나는 박준서를 쳐다보았다. 그가 한마디 해주길 바랐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고 있었다.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졌다. 나는 이 집에서 영원히 이방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집들은 전부 전문관리 업체에 맡기고 있어요. 준혁 씨 귀찮게 할 필요 없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과일 좀 깎아올게요.
부엌에서 나는 수도꼭지를 틀어 떨리는 손을 찬물에 씻었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주연 씨가 보낸 메시지였다. 이사님, 청운그룹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 이사님이 내일 긴급 미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장을 하려는데 다른 메시지가 떴다. 서아에게서 온 것이었다. 알아냈어. 최지수, 지난주에 그랜드 아델라 호텔에 갔었대. 박준서 만나러.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그랜드 아델라 호텔. 김정숙 여사가 고집하던 바로 그 결혼식장이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공교로웠다. 형수님, 뭐 도와드릴 거라도? 박준혁의 목소리가 갑자기 등 뒤에서 들렸다. 나는 재빨리 화면을 잠그고 미소 지으며 돌아섰다. 아니에요. 가서 앉아 있어요. 그는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다가왔다. 형수님 부모님은 외국에서 무슨 사업하세요? 이렇게 많은 집을 모으실 정도면 수도꼭지에서는 여전히 물이 콸콸 흐르고 있었다. 나는 물을 잠갔다. 부엌은 갑자기 무서울 정도로 조용해졌다. 평범한 사업하세요. 나는 과도를 들어 사과를 깎기 시작했다. 준혁 씨는 귀국하면 무슨 일 할 생각이에요?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그는 조리대에 기댔다. 거리가 너무 가까워 불편했다. 아마 일단 집안 자산 관리하는 걸 좀 도울까 해요.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거요. 칼날이 사과 위에서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다. 나는 일부러 동작을 느리게 하며 모든 조각이 완벽하게 균일하도록 했다. 아, 되게 관리해야 할 부동산이 있나 보네요. 그는 멋쩍게 웃었다. 형수님, 농담도 잘하시네요. 형수님이랑 형거 말이에요. 우리 집은 전문팀이 관리해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칼끝이 살짝 위로 향했다. 전문적인 일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죠. 안 그래요? 박준혁의 얼굴색이 변하더니 마침내 멋쩍게 부엌을 나갔다. 그날 밤 박준서가 샤워하는 동안 그의 핸드폰이 침대 머리맡에서 충전되고 있었다. 나는 한 번도 그의 핸드폰을 본 적이 없었지만 서아의 메시지와 최지수라는 이름이 가시처럼 마음에 박혔다. 망설임 끝에 나는 그의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비밀번호는 우리의 첫 데이트 날짜였다. 적어도 이 점은 변하지 않았다. 나는 빠르게 카카오톡을 훑어보았다. 최근 대화 목록에는 최지수가 없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순간 문자 메시지 알림이 떴다. 준서 씨, 계약서 봤어. 3번 조항 수정해야 해. 돈만 받으면 바로 그 여자랑 끝낼 거야. 나 하루도 더 못 기다리겠어. 지수. 세상이 순간 멈추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메시지를 쳐다보았다. 피가 얼음처럼 굳었다. 욕실 물소리가 멈췄다. 나는 재빨리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고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는 척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방 전체에 울리는 것 같았다. 박준서가 머리를 닦으며 나왔다. 그는 콧노래를 부르며 핸드폰을 집어들었다가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나는 화면에 집중하는 척했다. 유진아, 그가 떠보듯 물었다. 내일 시간 있어? 엄마랑 같이 호텔 좀 보러 가자는데 내일은 안 돼.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 내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당신이랑 어머님이 먼저 가봐. 난 나중에 들를 수 있으면 들를게.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 같았다. 그는 내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 나는 등을 돌려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눈을 크게 떴다. 그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돈만 받으면 바로 그 여자랑 끝낼 거야. 무슨 돈? 무슨 계약서? 그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계획했던 걸까? 옆에서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로 숨어들었다. 주연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정 이사님 만나기 전에 변호사 약속 하나만 잡아주세요.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집을 나섰다. 박준서에게는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 나는 먼저 서아의 로펌으로 갔다. 이건 사기죄에 해당해. 서아가 책상을 치며 일어섰다. 당장 그놈이랑 단판을 지어야 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야. 그들이 도대체 뭘 원하는지, 그리고 이미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내야 해. 너 미쳤어? 서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그 자식이랑 전 여친이 내 돈을 빼돌리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게다가 걔 엄마랑 동생까지 한패잖아. 그렇기 때문에 전체 계획을 알아내야 하는 거야.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지금 터뜨리면 그들은 그냥 헤어지고 말겠지. 나는 그들이 스스로 꼬리를 드러낼 때까지 기다릴 거야. 서아는 나를 한참 동안 쳐다봤다. 서유진, 너 언제부터 이렇게 무서워졌어?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이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게 된 날부터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최지수의 최근 동향 좀 알아봐줘. 특히 박 씨 집안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로펌을 나와 나는 바로 회사로 갔다. 주연 씨는 이미 청운그룹 프로젝트의 모든 자료를 준비해 두었다. 이사님, 정 이사님은 10시에 오십니다. 상황이 변했다고 하시네요. 나는 파일을 넘겼다. 미간이 점점 더 찌푸려졌다. 청운그룹이 갑자기 경쟁사에는 없는 5가지 부가 서비스를 추가하라고 요구하면서 예산은 올릴 수 없다고 했다. 이거 누구 아이디어예요? 새로 오신 박 부사장님이요. 주연 씨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 얼굴이 이상하게 변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왜요? 아니에요. 그냥 그 박 부사장님이 이사님 남편분이랑 좀 닮으신 것 같아서요. 세상이 다시 멈추는 것 같았다. 나는 재빨리 파일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결제 서명란에 용이 날고 봉황이 춤추는 듯한 필체로 박준혁이라고 쓰여 있었다.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오므라들었다. 종이가 내 손에서 구겨졌다. 박준혁은 어제 막 귀국했다. 오늘 바로 청운그룹의 부사장이 되었다.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다. 주연 씨, 나는 심호흡을 했다. 2가지만 해줘요. 첫째, 박준혁이 언제 청운그룹에 입사했는지 알아봐요. 둘째, 그와 정 이사의 관계를 조사해요. 주연 씨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나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 경관을 내려다보았다. 저 고층 빌딩들 중 12개 동에 내 아파트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 누군가 호시탐탐이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박준서였다. 유진아, 엄마랑 나 지금 그랜드 아델라 호텔이야. 너 언제쯤 올 수 있어? 나는 답장했다. 점심쯤. 회의가 아직 안 끝났어. 핸드폰을 내려놓고 컴퓨터를 켜서 집안 CCTV를 불러왔다. 화면 속에서 박준서와 김정숙 여사는 호텔 로비에 있었고 그 옆에는 최지수가 서 있었다. 세 사람은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김정숙 여사는 심지어 다정하게 최지수의 손을 잡고 있었다. 현기증이 느껴져 급히 책상을 붙잡았다. 모든 조각이 갑자기 맞춰졌다. 김정숙 여사가 그랜드 아델라 호텔을 고집한 것, 박준혁이 갑자기 귀국해 청운그룹에 들어간 것, 박준서와 전 여자친구의 비밀스러운 연락, 이것은 정교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다. 정 이사는 정시에 도착했다. 예상외로 그의 뒤에는 박준혁이 따라 들어왔다. 나를 본 박준혁은 과장되게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형수님, 이런 우연이. 나는 직업적인 미소를 유지했다. 준혁 씨, 청운그룹에 입사했다니 생각도 못했네요. 정 이사가 우리를 번갈아 보았다. 2분, 아는 사이입니까? 제 남편의 동생입니다. 내가 먼저 소개했다. 어제 막 귀국했죠. 박준혁의 미소가 약간 굳어졌다. 그 역시 여기서 나를 만날 줄은 예상 못한 모양이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그는 계속해서 까다로운 질문들을 던졌지만 나는 모두 능숙하게 대처했다. 추가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을 때 나는 정 이사에게 직접 물었다. 정 이사님, 이 추가 요구 사항들은 이사님 의견이신가요? 아니면 박 부사장님 의견이신가요? 정 이사는 약간 당황하며 말했다. 박 부사장님께서 제안하신 것이지만 이사회에서도 매우 가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해합니다. 나는 파일을 덮었다. 다만 계약에 따라 중대한 요구사항 변경은 재협상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따로 시간을 잡아 자세히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회의실을 나설 때 박준혁이 나를 막아섰다. 형수님,
오해하지 마세요. 전 그냥 회사를 생각해서. 물론이죠. 나는 미소 지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런데 최지수 씨는 당신이 정 이사님께 소개해 준 건가요? 그의 얼굴색이 확 변했다. 네, 네가 어떻게 알았어? 최지수 씨, 그랜드 아델라 호텔 영업부장이잖아요. 어제 막 만났어요. 나는 일부러 그를 오도했다. 결혼식 일 때문에 그분 도움이 컸어요. 박준혁은 눈에 띄게 안도하며 다시 그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네, 맞아요. 지수 누나 사람 참 좋죠. 청운그룹 빌딩을 나서자 초여름의 햇살이 눈을 아프게 찔렀다. 나는 택시를 잡아 그랜드 아델라 호텔로 향했다. 차 안에서 핸드폰을 켰다. CCTV 화면 속에서 박준서와 최지수는 호텔 카페 구석에 앉아 있었다. 김정숙 여사는 보이지 않았다. 각도 때문에 그들의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박준서가 갑자기 최지수의 손을 잡았다. 그 동작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다. 나는 모니터를 끄고 창밖을 보았다. 도시의 풍경이 눈물 속에서 한 폭의 그림처럼 흐릿해졌다. 이 결혼 도대체 얼마나 진실이었을까? 그랜드 아델라 호텔 카페에서 박준서와 최지수는 재빨리 손을 뗐다. 나는 5미터 떨어진 곳에 서서 그들의 당황한 표정을 지켜보았다. 뱃속에 납덩이를 채운 것처럼 무거웠다. 유진아, 박준서가 벌떡 일어섰다.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은 목소리였다. 어떻게 왔어? 회의 끝났어. 나는 천천히 걸어가며 최지수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는 사진보다 더 성숙해 보였다. 부드러운 긴 머리에 정교한 화장을 하고 있었다. 손목에 까르띠에 팔찌가 반짝였다. 최신 모델로 가격이 50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였다. 이분은? 내가 일부러 물었다. 최지수 씨, 호텔 영업부장이야. 박준서의 말이 빨라졌다. 엄마가 결혼식 세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해서 최지수가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총괄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톱은 완벽하게 다듬어져 누드톤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다. 손끝의 감촉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는 악수하지 않고 박준서를 쳐다보았다. 어머님은 화장실 가셨어.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유진아, 안색이 안 좋아. 많이 피곤해? 나는 그들 맞은편에 앉아 웨이터를 불렀다. 아메리카노 한 잔, 시럽 없이요. 그리고 최지수를 향해 돌아섰다. 최 부장님, 여기서 일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3년 좀 넘었어요. 그녀는 보조개가 패도록 미소 지었다. 전에는 덕성회계법인에 있었는데 호텔 경영 쪽으로 전향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계 감사에서 영업으로 전환폭이 꽤 크네요. 그녀의 눈에 경계심이 스쳤다. 서 총괄님, 제 뒷조사라도 하셨나 봐요. 그냥 직업 습관이에요. 나는 막 나온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결혼은 인생의 중대사니까요. 협력 파트너의 배경 정도는 알아야죠.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박준서는 의자에서 몇 번이나 불안하게 몸을 뒤척이며 무언가 말하려다 삼켰다. 어색함이 극에 달했을 때 김정숙 여사가 돌아왔다. 나를 본 그녀는 눈에 띄게 멈칫하더니 이내 그 익숙한 가짜 미소를 지었다. 유진이 왔구나. 마침 잘 됐다. 방금 최 부장이랑 피로연 메뉴 얘기하고 있었어? 그녀는 다정하게 최지수의 손을 잡았다. 이 아가씨 정말 꼼꼼해. 준서가 뭘 좋아하는지까지 다 기억하더라. 나는 박준서를 쳐다보았다. 그의 이마에는 가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래요? 나는 옅게 웃었다. 준서 씨가 뭘 좋아하더라. 제가 알기론 간장 찜닭인데 매콤한 닭갈비요. 최지수가 무심코 내뱉었다가 실원님을 깨닫고 급히 덧붙였다. 박준서 씨가 저번에 호텔에 오셨을 때 시키셨어요. 제가 기억하고 있었죠? 아, 그랬군요.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잔과 받침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다. 그런데 결혼식 예산을 다시 계산해 봤는데 3천만 원 이내로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김정숙 여사의 얼굴색이 즉시 변했다.
3천만 원? 너 지금 거지 동량 주니? 내 친구들 아들, 딸 결혼할 때 기본이 1억이야. 어머님,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결혼식은 남들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하는 거예요. 네가 뭘 알아. 김정숙 여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우리 박씨 집안 평생에 한 번 있는 큰일이야. 무조건 화려하게 해야 해. 게다가 너한테 그 돈이 뭐 대수라고. 또 그 말이었다. 나는 박준서를 쳐다보았다. 그가 무슨 말이라도 해주길 기대했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이미 식어버린 커피만 적고 있었다. 아파트 38채 월세 받으면서 제대로 된 결혼식 하나 열 돈도 아까워하다니 소문나면 부끄럽지도 않겠어? 김정숙 여사는 계속해서 공격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어머님, 제 돈을 어떻게 쓰는지는 제 자유예요. 만약 꼭 성대하게 하고 싶으시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직접 부담하세요. 김정숙 여사가 갑자기 테이블을 치며 일어섰다. 주위 손님들이 힐끔거렸다. 서유진,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박씨 집에 시집 왔으면 내 것도 우리 거야. 2015년 개정된 민법에 따르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은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부부 공동 재산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법조항을 인용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를 불러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까요? 김정숙 여사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박준서를 향해 돌아섰다. 너 봐라. 네가 얻은 마누라 꼴 좀 봐. 그깟 돈 몇 푼 가지고 가족한테 인색하게 구는 것 좀 보라고. 박준서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냉담함이 서려 있었다. 유진아, 엄마 평생 소원이시라잖아. 그냥 좀. 안 돼? 나는 단호하게 그의 말을 끊고 일어섰다. 회사에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 결혼 준비는 두 분이서 상의하세요. 결정되면 나한테 알려주고요. 돌아서서 떠날 때 김정숙 여사의 날카로운 조롱이 들려왔다. 고고한 척은 그 집들이 어떻게 생긴 건지 누가 알기나 해?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등은 꼿꼿하게 편채였다. 호텔 문을 나서고 나서야 비로소 몸이 떨리는 것을 허락했다. 회사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주연 씨를 불렀다. 믿을 만한 흥신소 좀 알아봐 주세요. 절대 비밀로요. 주연 씨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몇 사람 좀 조사해야 해서요. 나는 메모지에 박준서, 김정숙, 박준혁, 최지수의 이름을 썼다. 특히 그들의 재정 상태와 최근 동향을요. 주연 씨는 쪽지를 받아들고 망설이다가 말했다. 이사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말해요. 그저께 이사님 안 계실 때 박준서 씨가 회사로 찾아왔었어요. 마침 이사님 핸드폰을 사무실에 두고 가셨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갖다 드리려고 했는데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잠금 화면에 뜬 메시지를 봤어요. 최지수 씨가 보낸 거였는데 계약서는 문제없어. 돈만 들어오면 계획대로 진행하자라고 쓰여 있었어요. 가슴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나는 겉으로 티내지 않았다. 알았어요.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주연 씨가 나간 후 나는 컴퓨터를 켜고 박준서의 최근 3개월간 은행 거래 내역을 불러왔다. 지난주 그가 샤워할 때 몰래 찍어둔 것이었다. 내역을 보니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몇 차례 큰 금액이 출처불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더 이상한 것은 여러 건의 신용카드 대금 상환 기록이었다. 내가 알기로 박준서는 한도 2천만 원짜리 신용카드 한 장밖에 없었다. 나는 그 중 한 건의 상환 기록을 확대했다. 수취인은 성덕 파이낸셜이었다. 이 이름이 왠지 모르게 익숙했다. 문득 최지수가 전에 일했던 덕성회계법인이 떠올랐다. 이름을 거꾸로 하니 성덕이었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서아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알아봤어. 박준서 명의로 된 신용카드 6개 더 있어. 전부 한도 초과. 총 부채가 8억 7천만 원이야. 더 대박인 건 김정숙 여사가 최근 3년간 6억 원어치가 넘는 명품을 샀는데 결제는 전부 박준서 카드로 했대. 나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이것이 바로 박씨 집안이 그렇게 내 재산을 통제하고 싶어 했던 이유였다. 그들은 빚더미에 깊이 빠져 있었다. 이 정보를 소화하고 있을 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박준혁이 불쑥 찾아왔다. 형수님, 바쁘세요? 그는 내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았다. 내 얼음장 같은 표정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죠? 나는 노트북을 덮었다. 형이랑 형수님이 결혼식 문제로 다퉜다고 들었어요. 그는 중재자라도 되는 척했다. 엄마 성격이 원래 저러시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나는 대꾸하지 않고 그가 진짜 용건을 꺼내길 기다렸다. 사실 그가 목소리를 낮췄다. 제가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제가 최근에 청운그룹에 들어간 거 아시죠? 투자자들을 좀 알아요. 형수님이 학군지 아파트 몇 채를 담보로 제공해 주시면 제가 자금을 조달해 드릴 수 있어요. 결혼식 원하는 만큼 화려하게 할 수 있다고요. 나는 실소를 터뜨릴 뻔했다. 이것이 그들의 계획이었던 것이다. 나를 통해 아파트를 담보로 현금을 마련하려는 것. 준혁 씨,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 잘 알아요? 지금 학군지 아파트 시세가 어떤지 아냐고요? 그의 눈이 빛났다. 물론이죠. 예를 들어 형수님의 대치동 음마 아파트 시세가 최소 30억은 될걸요.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대치동 음마 아파트. 나는 박씨 집안 사람들에게 그 아파트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다. 그는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대치동에 집이 있다고 누가 말해주던가요? 박준혁은 실언했음을 깨닫고 황급히 말을 바꿨다. 아, 아니요. 그냥 추측해 본 거예요. 거기가 유명한 학군지잖아요. 그래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내려다보았다. 돌아가서 당신 엄마랑 형한테 전해요. 내 아파트 단 한 채도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이제 내 사무실에서 나가주세요. 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더니 결국 마지못해 나갔다. 나는 즉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내 명의의 모든 부동산, 특히 중요한 서류들이 보관된 대치동 아파트의 보안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박준서는 드물게 먼저 와 있었다. 심지어 저녁상까지 차려놓았다. 공증사무소 사건 이후 그가 부엌에 들어간 것은 처음이었다. 유진아, 왔어? 그는 살갑게 내 가방을 받아들었다. 네가 좋아하는 농어찜 해놨어. 나는 식탁을 훑어보았다. 농어찜은 분명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하지만 그 옆에는 매콤한 닭갈비가 놓여 있었다. 오늘 최지수가 무심코 흘렸던 그가 좋아하는 음식. 고마워. 근데 배 안 고파. 나는 곧장 침실로 향했다. 오늘 너무 피곤해서 일찍 쉬고 싶어. 그가 따라 들어왔다. 얼굴에는 의도적인 미안함이 가득했다. 유진아, 오늘 일은 내가 엄마 대신 사과할게. 연세도 있으시고 생각이 좀 옛날 분이시라. 나는 옷장에서 잠옷을 꺼내며 일부러 그에게 등을 돌렸다. 준서 씨, 우리 2년 동안 알고 지냈고 결혼한 지 3개월 됐어. 당신 집안의 빚이 그렇게 많은 걸 왜 한 번도 말 안 했어? 등 뒤에서 갑작스러운 정적이 내 추측을 증명했다. 나는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것이 보였다. 누가 말해줬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중요한 건 당신이 내 돈 때문에 나와 결혼했냐는 거야. 절대 아니야. 그가 격하게 내 손을 잡았다. 유진아, 난 널 사랑해. 그건 정말이야. 그냥 엄마가 너무 압박하셔서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그래서 최지수는 어떻게 된 건데? 나는 손을 뿌리쳤다. 돈만 받으면 바로 그 여자랑 끝낼 거야. 이 말 설명해봐. 박준서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비틀거리며 두 걸음 물러섰다. 네가 어떻게 그 문자 메시지를. 나는 냉소했다. 오늘 호텔에서 당신들 둘이 손잡고 있는 모습도 아주 보기 좋더라.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아 양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엄마가 시킨 거야. 지수는
엄마 먼 친척이 입양한 딸이야. 우리 헤어진 후에도 계속 연락하고 지냈어. 엄마가 네가 빚 갚는 걸 도와주지 않으면 지수한테 나랑 다시 잘해보라고 시키겠다고 했어. 그러고 나서 이혼해서 내 재산을 분할하라고. 내가 그의 말을 끝냈다. 심장이 도련해지는 것 같았다. 박준서, 당신 정말 당신 엄마의 착한 아들이구나. 유진아, 그가 무릎을 꿇고 내 다리를 붙잡았다. 내가 잘못했어. 난 정말 널 사랑해. 그냥 그 빚 때문에 사채업자들이 매일같이 찾아오고 엄마는 거의 자살 직전까지 몰리셨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나는 한때 내 마음을 설레게 했던 이 남자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지금 그의 눈물 콧물 범벅인 모습은 역겹기만 했다. 3일 줄게. 내 집에서 나가. 빚 문제는 당신들 박씨 집안일이야. 유진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그가 울부짖었다. 내가 엄마랑 연 끊고 지수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약속할게. 나는 그의 손을 떼어내고 베개와 담요를 들었다. 오늘 밤 나는 거실에서 잘 거야. 내일부터 내 눈에 띄지 마. 거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문에 기댄 채 주저앉았다. 눈물이 마침내 툭 터진 듯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나는 입술을 꽉 깨물고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사기극이었다. 핸드폰이 빛났다. 흥신소에서 보낸 초기 보고서였다. 김정숙, 3년 전부터 도박에 빠져 거액의 사채를 씀 박준서 명의의 신용카드 6개는 모두 도박빚 상환에 사용됨. 최지수는 사채업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중간책으로 의심됨. 박준혁은 호주 유학 시절 사기죄로 퇴학당했으며 최근 귀국 후 청운그룹에 신속히 입사한 배우의 내부 조력자가 있는 것으로 보임. 나는 눈물을 닦고 답장했다. 계속 심층 조사해주세요. 특히 최지수와 사채업자의 구체적인 관계를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가로 갔다. 밤의 도시는 불빛으로 환했다. 저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나와 같은 이야기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누군가는 사랑해서 결혼하고 누군가는 돈을 위해 사랑을 위장한다. 그리고 나는 하마터면 후자의 도마 위 생선이 될 뻔했다. 하지만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박씨 집안은 내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순한 양인 줄 알았겠지. 그들은 곧 잠자는 암사자를 건드린 대가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박씨 집안의 낡은 빌라 거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나는 피고석에 선 범인처럼 중앙에 서 있었다. 주위에는 김정숙 여사가 초대한 친척들 박준서의 큰아버지, 삼촌, 둘째 이모, 그리고 처음 보는 먼 친척들까지 앉아 있었다. 공기 중에는 싸구려 녹차 냄새와 낡은 가구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나를 향한 9쌍의 눈을 세웠다. 신문, 경멸, 그리고 고소하다는 듯한 시선들이었다. 박준서는 구석에 앉아 핸드폰만 만지작거렸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이. 유진아, 큰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사포처럼 거칠었다. 듣자 하니 네가 집을 내놓고 준섭이 갚는 걸 안 도와준다며? 나는 허리를 꼿꼿이 폈다. 큰아버님, 그 재산은 제 혼전 재산이에요. 박준서 씨와는 무관합니다. 말이 그렇지가 않지. 삼촌이 책상을 치며 일어섰다. 얼굴에 살이 출렁였다. 박씨 집에 시집 왔으면 박씨 집안 사람이야. 내 것이 준서 것이고 준서 것이 내 것이지. 김정숙 여사는 상석에 앉아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냉소를 띠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일부러 짙은 와인색 원피스를 입었다. 마치 승리를 미리 축하하는 것 같았다. 둘째 이모가 내 옆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짙은 향수 냄새에 머리가 어지러웠다. 유진아, 여자가 너무 드세면 못 써. 우리 준서 봐. 얼마나 좋은 애야. 명문대 나와서 공기업 다니고 너한테는 과분하지. 나는 실소를 터뜨릴 뻔했다. 그들 눈에 박준서는 하늘이 내린 인재고 나는 그저 운 좋게 고위층에 편승한 벼락부자일 뿐이었다. 어르신들, 나는 예의 바르지만 단호한 어조를 유지했다. 저와 준서 씨의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해결? 어떻게 해결해? 김정숙 여사가 마침내 위장을 벗어던지고 날카롭게 소리쳤다. 내 아들은 빚더미에 앉혀놓고 너는 아파트 38채 끼고 앉아서 구경하겠다는 거야?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친척들은 저마다 나를 성토했다. 큰아버지는 심지어 내 부모님을 찾아가 따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다행히 그들은 해외에 계셨다. 그만하세요. 내가 목소리를 높이자 소란이 잦아들었다. 제가 오늘 온 건 한 가지 사실을 통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내 가장 가까이 있던 큰아버지에게 건넸다. 이건 박준서 씨가 사채업자와 거래한 기록, 그리고 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 6개 소비 내역입니다. 지난 3년간 그는 어머니의 도박빚을 갚기 위해 총 14억 7천만 원을 썼습니다. 서류철이 사람들 손을 거칠 때마다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김정숙 여사의 얼굴은 붉은색에서 흰색으로, 그리고 마침내 돼지간색으로 변했다. 네, 네가 감히 우리 집을 뒷조사해? 그녀가 서류를 빼앗으려 달려들었지만 나는 몸을 틀어 피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는 계속했다. 박준서 씨는 전 여자친구 최지수와 계속 연락하며 제 재산을 가로챈 뒤 이혼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준서 씨? 모든 시선이 일제히 박준서에게 향했다. 그가 벌떡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유진아, 내 말 좀 들어봐. 설명할게. 뭘 설명해? 나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어제 박준서가 무릎 꿇고 애원하던 자백이었다. 엄마가 시킨 거야. 지수는 엄마 먼 친척이 입양한 딸이야. 엄마가 네가 빚 갚는 걸 안 도와주면 지수한테. 녹음이 뚝 끊겼다. 거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다. 김정숙 여사는 목이 졸린 암탉처럼 입을 벌렸지만 소리를 내지 못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큰아버지였다. 그는 박준서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이 한심한 놈, 박씨 집안 망신은 네가 다 시키는구나. 장내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누군가는 박준서를 비난하고 누군가는 싸움을 말렸다. 김정숙 여사는 히스테릭하게 소리치며 내 입을 찢어버리겠다고 했다. 나는 이 소동을 냉정하게 지켜보았다.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다들 조용히 해. 삼촌의 호통이 모두를 제압했다. 그가 나를 향해 돌아섰다. 말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유진아, 한 가족끼리 이러지 말자. 이렇게 하자. 네가 이 합의서에 서명해서 준서빚 갚아줘. 우리가 약속할게. 걔가 앞으로 그 최지수라는 애랑 완전히 연 끊게 할게.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 삼촌, 나는 천천히 말했다. 혹시 한국말 못 알아들으세요? 그의 얼굴이 순간 돼지 간색으로 변했다. 김정숙 여사가 그 틈을 타 공격했다. 서유진, 너 좋게 말할 때 들어. 네가 돈 좀 있는 거 아니었으면 우리 준서가 너 같은 가정교육도 못 받은 애랑 결혼했을 것 같아? 엄마, 박준서가 갑자기 일어섰다. 그만 좀 해. 나는 한때 내 마음을 설레게 했던 이 남자를 쳐다보았다. 그가 뭔가 제대로 된 말을 해주길 기대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나를 완전히 절망에 빠뜨렸다. 유진아, 내가 부탁할게. 그냥 합의서에 서명해줘. 이 가정을 위해서라고 생각해줘. 엄마 연세도 많으셔서 더 이상 충격받으시면 안 돼. 이 가정을 위해서. 나는 옅게 웃었다. 박준서, 당신이 아직 가정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어? 어떻게 남편한테 그런 식으로 말대꾸를 해. 둘째, 이모가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어른도 몰라보고. 나는 심호흡을 하고 가방을 집어들었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것 같네요. 결혼식은 취소입니다. 다들 돌아가세요. 거기서 김정숙 여사가 나를 막아섰다. 가고 싶으면 이거나 먼저 서명하고 가. 그녀는 찻상 서랍에서 서류 한 부를 꺼내 내 앞에 던졌다. 나는 제목을 훑어보았다. 혼후 재산 공유 합의서. 잘도 준비해 놓은 함정이었다. 안 해요. 나는 단칼에 거절했다. 김정숙 여사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푸통 소리와 함께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내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다. 유진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그 사채업자들이 정말 내 목숨을 노리고 있어. 이 늙은이 불쌍하다 생각하고 한 번만 살려줘. 나는 벗어나려 했지만 그녀는 더욱 꽉 붙잡았다. 다른 친척들도 몰려와서 너그러워지라며 늙은이와 싸우지 말라고 나를 설득했다. 박준서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마치 구경꾼처럼 있었다. 놓으세요. 나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김정숙 여사를 세게 밀쳤다. 그녀는 그 기세를 타 바닥에 쓰러져 뒹굴며 울부짖었다. 사람 살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려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으로 향했다. 등 뒤에서 박준서의 분노에 찬 외침이 들려왔다. 서유진, 넌 단 한 번이라도 대의를 생각할 수는 없는 거야? 그 말은 칼이 되어 내 마음속 마지막 남은 미련을 완전히 끊어냈다. 나는 돌아서서 이 낯선 남자를 바라보았다. 박준서, 우리 끝났어. 박씨 집안의 낡은 빌라를 나오자 여름 햇살이 눈을 아프게 찔렀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서아에게 전화했다. 나 좀 데리러 와. 이혼 합의서 양식도 같이 챙겨서. 서아의 오피스텔에서 나는 소파에 널브러졌다. 모든 기운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았다. 그녀가 위스키 한 잔을 건넸다. 나는 단숨에 들이켰다. 뜨거운 액체가 목을 태웠지만 가슴 속 한기는 가시지 않았다. 내가 이 집안 문제 있을 거라고 했지. 서아는 내가 가져온 서류들을 뒤적였다. 쯧쯧, 이빅 규모면 형사 처벌감인데. 나는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제일 웃긴 건 그들이 내가 정말 그 합의서에 서명할 거라고 믿었다는 거야. 탐욕은 사람을 멍청하게 만들지. 서아는 사진 몇 장을 꺼냈다. 이건 네가 박준서 컴퓨터에서 찾은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진 속에는 박준서와 최지수가 다정하게 찍은 모습이 담겨 있었다. 배경은 어떤 아파트 모델하우스였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그중 한 장의 클로즈업 사진이었다. 그들은 아파트 청약 의향서를 들고 있었고 날짜는 우리가 혼인신고를 한 지 일주일 후였다. 돈만 받으면 결혼하자. 나는 그 문자 메시지를 중얼거렸다. 위가 뒤틀리는 것 같았다. 그들은 신혼집까지 다 봐뒀던 거야. 내 돈만 들어오길 기다리면서 서아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결혼하고 나서 아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안 게 다행이지? 생각해봐. 네가 만약 혼전재산 증명을 안 했다면 나는 몸서리를 쳤다. 그렇다. 만약 김정숙 여사가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공증을 고집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그들이 정교하게 설계한 함정에 이미 빠졌을 것이다. 핸드폰이 계속 진동했다. 전부 박준서의 전화와 문자였다. 애원에서 협박으로 그리고 히스테릭한 저주로 바뀌어갔다. 나는 한때 온화하고 품위 있던 이 남자가 한 걸음 한 걸음 위장을 벗어던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마지막 문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서유진, 결혼 취소하면 다 끝날 줄 알아? 내가 널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릴 거야. 나는 핸드폰을 옆으로 던져버렸다. 이제 막다른 길에 몰렸군. 접근금지 명령 신청해줄까? 서아가 물었다. 아직은 잠시 총알이 날아다니게 놔두자. 나는 창가로 가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서아는 내게 서류 한 부를 건넸다. 흥신소의 최신 보고서였다. 최지수는 박준서의 전 여자친구일 뿐만 아니라 그 사채업체 사장의 내연녀래. 나는 눈썹을 치켜올렸다. 대단하네. 김정숙 여사는 자기가 공들여 고른 대안이 그런 인물인 줄 알까? 더 대단한 건 뒤에 있어. 서아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박준혁은 호주에서 졸업도 못했어. 동급생들 등록금을 사기쳐서 퇴학당했대. 귀국 후에는 사채업체 사장이 그를 청운그룹에 꽂아준 거고 모든 조각이 갑자기 맞춰졌다. 이것은 정교하게 짜인 거미줄이었고 나는 그들이 선택한 살찐 양이었던 것이다. 모든 증거를 정리해야겠어. 나는 노트북을 꺼냈다. 결혼 취소 통지는 보냈어? 전부 처리했어. 서아는 자신이 보낸 단체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호텔,
웨딩 업체, 하객 명단까지. 아, 그리고 언론 쪽에도 미리 연락해뒀어. 박 씨 집안이 악의적으로 선수 치는 걸 막으려고. 나는 고맙다는 듯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와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것이 이 소동 속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다. 컴퓨터 화면에 나는 암호화된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수집된 모든 증거은행 거래 내역, 통화 기록, CCTV 영상, 녹음 파일가 들어있었다. 법정에서 박 씨 집안을 완전히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마우스 커서가 한 영상 위에서 멈췄다. 집안 CCTV에 찍힌 화면이었다. 박준서는 내가 없을 때 최지수를 데리고 우리의 신혼집을 구경했다. 영상 속에서 최지수는 내 인테리어 취향을 까다롭게 평가했고 박준서는 그녀의 허리를 다정하게 감싸며 말했다. 조금만 참아. 돈만 들어오면 전부 네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바꿔줄게. 나는 평온하게 영상을 닫았다. 마음속 마지막 남은 망설임도 연기처럼 사라졌다. 이 감정은 처음부터 사기극이었다. 내일 로펌에 가서 이혼 소장 접수할게. 내가 서아에게 말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열 거야. 확실해? 서아는 약간 걱정스러워했다. 이런 일이 언론에 알려지면 너한테도 영향이 있을 텐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시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야. 박준서가 이미 막다른 길에 몰렸어. 그가 헛소문을 퍼뜨리기 전에 내가 먼저 선수 치는 게 나아.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주연 씨였다. 이사님, 큰일 났어요. 박준서 씨가 몇 사람 데리고 회사에 쳐들어왔어요. 이사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찾겠다고요. 나와 서아는 서로를 쳐다보고 동시에 일어섰다. 박준서는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은 모양이었다. 가자. 나는 차키를 집어들었다. 이 소동을 끝낼 시간이 됐어. 새벽 4시 15분, 나와 서아가 회사에 도착했을 때 건물 경비 아저씨는 로비에서 안절부절못하며 서성이고 있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서 총괄님, 그가 달려왔다. 박준서 씨가 남자 3명을 데리고 강제로 쳐들어가서 무슨 서류를 찾겠다고. 저희가 막을 수가 없어서 일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하셨어요. CCTV는 켜져 있죠? 전부 켜져 있습니다. 보안실에서 실시간으로 녹화 중입니다. 나와 서아는 곧장 보안실로 향했다. 모니터 화면에는 박준서와 덩치 큰 남자 3명이 내 사무실에서 난장판을 벌이고 있었다. 서류는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서랍은 통째로 뽑혀 있었다. 내 사진 액자는 거칠게 바닥으로 쓸려나가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찾고 있군. 내가 차갑게 말했다. 내가 그렇게 중요한 걸 사무실에 둘 거라고 생각하다니. 서아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저 3사람 보통 불량배가 아닌 것 같은데 움직임이 전문 용역 깡패 같아. 과연 그중 대머리 남자가 갑자기 내 책장에 주먹을 날렸다. 유리문이 박살났다. 박준서는 겁에 질린 듯 몇 걸음 물러나 무언가 말했지만 상대방은 그를 거칠게 밀치며 계속해서 뒤졌다. 경찰은 언제쯤 도착하죠? 내가 경비에게 물었다. 곧 올 겁니다. 출동한 지 10분 됐습니다. 화면 속 장면이 갑자기 변했다. 대머리 남자가 무언가 발견한 듯 책장 맨 아래 칸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그건 내가 일부러 그곳에 둔 가짜 등기부등본 사본이었다. 박준서는 미친 듯이 기뻐하며 그것을 낚아채 넘겨보더니 이내 얼굴색이 변했다. 그는 분노에 차 서류를 바닥에 내던졌다. 가짜야. 전부 가짜라고? 모니터를 통해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나는 그의 일그러진 표정에서 그 말을 읽을 수 있었다. 대머리 남자는 명백히 격분했다. 그는 박준서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쳤다. 다른 2사람은 내 컴퓨터와 사무기기들을 부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가까워졌다. 가자, 저들을 만나러. 내가 서아에게 말했다. 15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혼란스러운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경찰이 이미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 3명의 깡패는 바닥에 엎드려
수갑이 채워지고 있었고 박준서는 벽에 기댄 채 잿빛 얼굴로 주저앉아 있었다. 서유진, 그가 나를 보고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다. 빨리 이 사람들한테 말해줘. 이건 다 오해야. 나는 네 남편이고 내 사무실에 들어올 권리가 있어. 나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먼저 경찰에게 내 신분증과 사원증을 제시했다. 경찰관님, 제가 이 사무실의 주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불법으로 침입해서 제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CCTV 영상이 증거입니다. 헛소리 마. 박준서가 발버둥 치며 일어섰다. 우리는 부부야. 무슨 불법 침입이야. 형법 제319조에 따라 부부관계라 할지라도 일방이 명확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강제로 그 사적인 장소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면 주거침입죄 및 재물손괴죄가 성립됩니다. 서아가 침착하게 법조항을 인용했다. 더구나 제 의뢰인은 이미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준서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얼굴이 잿빛에서 백지장처럼 변했다. 유진아, 이러면 안 돼.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는 그의 충혈된 눈과 헝클어진 머리를 보았다. 마음속에는 한치의 동정심도 생기지 않았다. 박준서, 나는 너에게 기회를 줬어. 내 엄마가 처음 내게 집을 요구했을 때, 내 사촌형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심지어 내가 너와 최지수의 관계를 알았을 때도 너는 매번 기만을 선택했어. 어쩔 수 없었어. 그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내 다리를 붙잡았다. 엄마가 죽겠다고 협박하고 사채업자들이 매일같이 찾아오고 나도 막다른 길에 몰렸다고. 하지만 난 정말 널 사랑했어. 처음부터. 나는 부드럽게 다리를 뺐다. 사랑하는 사람은 깡패를 데리고 사무실에 쳐들어오지 않아. 사랑하는 사람은 내 돈을 가로채고 이혼할 계획을 세우지 않아. 나는 가방에서 사진 한 뭉치를 꺼내 그에게 뿌렸다. 이게 네가 말하는 사랑이야? 사진들이 바닥에 흩날렸다. 전부 박준서와 최지수의 다정한 사진이었다. 레스토랑에서, 호텔에서, 심지어 우리 신혼집 침대 위에서 가장 눈을 찌르는 것은 아파트 매매 계약서 한 장이었다. 매수인란에는 그들 두 사람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계약금 출처에는 서유진 부동산 담보 대출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경찰관이 몇 장 주워보고는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박준서 씨, 아무래도 저희와 경찰서에 가서 자세히 얘기 좀 하셔야겠습니다. 박준서는 끌려가면서도 내 이름을 부르짖었다. 목소리가 죽어가는 짐승처럼 처절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그가 내 인생에서 완전히 격리되는 것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다. 오전 9시 나는 로펌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이혼 합의서가 펼쳐져 있었다. 서아와 그녀의 동료가 조항을 하나씩 설명하고 있었다. 두 분의 짧은 혼인 기간과 혼전 계약서를 고려하면 재산 분할은 간단합니다. 서아가 서류를 밀었다. 유일하게 주의할 점은 박준서 씨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냉소했다. 깡패 데리고 내 사무실을 때려 부수고도 보상을 요구할 염치가 있을까? 그냥 형식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서아의 동료인 김 변호사가 웃었다. CCTV 영상이 있어서 그가 이길 확률은 0입니다. 그가 망설이다 덧붙였다. 다만 언론에서 이미 냄새를 맡았습니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과연 건물 아래에 카메라를 든 기자 몇 명이 서성이고 있었다. 이렇게 빨리? 박 씨 집안에서 흘린 정보야. 서아는 핸드폰으로 뉴스 기사를 보여주었다. 단독 아파트 38채 신부 결혼 전날 파혼 분노한 신랑 사무실 난동. 쯧쯧. 제목 봐라. 기사에는 나와 박준서가 그랜드 아델라 호텔에서 찍힌 사진이 실려 있었다. 아래에는 김정숙 여사의 눈물 어린 인터뷰가 있었다. 내 아들이 속았어요. 그 여자는 재산을 숨기고 사기 결혼을 한 거예요. 나는 눈을 감고 심호흡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걱정하던 상황이었다. 사적인 일이 공공의 무대로 옮겨져 타인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 성명서 발표할까? 내가 물었다. 아직 좀 더 기다려.
서아의 눈이 영리하게 빛났다. 총알이 좀 더 날아다니게 놔두자. 박씨 집안이 높이 뛸수록 더 아프게 떨어질 테니까. 말이 끝나기 무섭게 주연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사님, 김정숙 여사가 기자들 한 무리를 데리고 회사 앞에서 공정한 해명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습니다. 경비원들이 막고는 있지만 정문을 막고 있어서 직원들이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와 서아는 서로를 쳐다보고 동시에 일어섰다. 누군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싶어 안달이 난 모양이었다. 회사 앞은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김정숙 여사는 그 와인색 원피스를 입고 계단 위에 서서 목이 터져라 내 죄상을 고발하고 있었다. 주위에는 7, 8명의 기자들이 마이크와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행인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하고 있었다. 우리 아들은 명문대 나와서 공기업 다니는데 좋다는 여자가 줄을 섰어. 그 여자가 순진하고 착한 줄 알고 받아줬더니 결과가 뭐야? 사기 결혼에 감정 사기. 아파트가 38채래요. 그중 하나도 시댁을 위해 내놓지 않는다고요. 김정숙 여사는 눈물 콧물을 쏟으며 여우주 연상급 연기를 펼치고 있었다. 나는 건물 로비 유리문 안에서 이 소동을 냉정하게 지켜보았다. 주연 씨가 긴장한 채 내 옆에 서 있었다. 이사님, 지하 주차장으로 나가시는 게, 아니, 나는 옷깃을 정돈했다. 저들이 이야기를 원한다면 내가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지. 유리문을 밀고 나가자 플래시가 폭우처럼 쏟아졌다. 김정숙 여사는 나를 보고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바로 저 여자예요. 저 은혜도 모르는 여자? 여러분이 판단해 주세요. 나는 즉시 반박하지 않고 그녀가 연기를 끝낼 때까지 평온하게 기다렸다. 기자들은 피 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마이크를 일제히 내게로 돌렸다. 서유진 씨, 왜 파혼하셨습니까? 아파트 38채는 사실입니까? 재산을 숨긴 것이 사기 결혼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언론인 여러분, 오늘 오후 2시 제가 엠파이어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은 제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십시오. 김정숙 여사는 물러서지 않았다. 무슨 말이 있으면 지금 여기서 해. 찔리는 게 있으니 피하는 거지? 그녀는 기자들을 향해 돌아섰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바로 돈 많은 사람들의 얼굴입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을 우습게 아는 거라고요. 김정숙 여사님, 내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충분히 선명했다. 언론 앞에서 계속 연기하실 건가요? 여사님의 지난 3년간의 도박빚 14억 7천만 원에 대해서, 여사님 아드님의 신용카드 6개가 전부 한도 초과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여사님께서 전 여자친구 최지수를 남편에게 접근시켜 제 재산을 빼돌리려 한 것에 대해서 이 모든 주제들을 카메라 앞에서 논의하고 싶으신가요? 김정숙 여사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다. 입술이 떨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기자들은 즉시 아수라장이 되었다. 질문이 연발 폭탄처럼 그녀에게 쏟아졌다. 김 여사님, 도박빚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최지수는 누구입니까? 이것이 계획된 사기 결혼이었습니까? 나는 그 틈을 타 건물 안으로 물러나 기자들에게 포위되어 쩔쩔매는 김정숙 여사를 뒤로했다. 올라가는 길에 주연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사님, 방금 흥신소에서 USB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긴급 자료라고 합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나는 USB를 꽂았다. 안에는 녹음 파일 하나와 몇 개의 스캔 파일이 있었다. 녹음 파일에는 김정숙 여사와 한 남자, 나중에 사채업자 사장으로 밝혀진가 결혼을 통해 내 재산을 어떻게 가로챌지 논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파일은 박준서와 최지수의 카톡 대화 기록이었고 시간은 우리가 만나기 3개월 전부터 어제까지에 걸쳐 있었다.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그중 한 대화였다. 최지수, 그 서유진이라는 여자 정말 그렇게 집이 많아? 박준서, 엄마가 조사했어. 확실해. 결혼만 하면 어떻게든 몇 채 담보 잡게 만들 거야. 돈만 챙기면 바로 이혼하는 거지. 최지수, 만약 걔가 안 한다면? 박준서,
그럼 사고라도 좀 만들어야지. 엄마가 아는 사람 있어. 나는 컴퓨터를 닫았다. 손이 통제 불능으로 떨렸다. 이것은 더 이상 사기 결혼이 아니었다.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일이었다. 서한은 자료를 다 보고 나서 즉시 전화를 들었다. 김 변호사 접근 금지 명령이랑 형사 고소 준비해. 자료는 바로 보낼게. 오후의 기자회견은 예상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해질 것 같았다. 엠파이어 호텔 연회장은 빈자리가 없었다. 언론사 외에도 소문을 듣고 온 구경꾼들도 많았다. 나는 심플한 흰색 정장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포니테일로 묶었다. 화장은 하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김정숙 여사가 말하는 사치스러운 여자의 이미지와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였다. 개회사를 마친 후 나는 바로 USB에 담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김정숙 여사의 목소리가 회장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일단 구슬려서 학군지 아파트 몇 채의 명의 이전하게 만들어 기정사실이 되면 걔가 안 듣고 배길 수 있겠어? 회장은 술렁였다. 이어서 나는 박준서와 최지수의 카톡 대화 기록, 아파트 매매 계약서, 그리고 오늘 아침 사무실이 난장판이 된 CCTV 영상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흥신소가 제공한 사채 거래 증거와 김정숙 여사의 도박장 CCTV 캡처 화면을 공개했다. 이상의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제가 결혼을 취소한 것은 인신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평온하게 결론을 내렸다. 관련 증거는 이미 경찰에 제출했으며 법이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 믿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기자들은 앞다투어 질문했다. 서유진 씨, 그 38채의 아파트는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부모님께서 오래전부터 투자하신 것이고 작년에 제게 증여해 주셨습니다. 박준서 씨를 용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배신은 0번과 무한번만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제 사업과 제 삶을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젊은 여기자에게서 나왔다. 서유진 씨,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나는 잠시 침묵했다. 사랑이 맹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당신이라는 사람보다 당신의 조건을 더 사랑할 때 부디 냉정함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혼전재산 증명은 좋은 습관입니다. 김정숙 여사님께서 그걸 고집해 주셔서 저는 매우 감사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서한은 내게 경찰이 박준서와 김정숙 여사를 정식으로 소환했다고 알려주었다. 그 깡패 중 한 명은 수배범이었고 그를 통해 사채 조직의 실마리를 잡았다고 했다. 박 씨 집안은 이번에 완전히 끝장났다. 괜찮아? 서아가 물 한 잔을 건넸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석양이 하늘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생각보다 괜찮아.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썩은 이를 뽑는 것과 같아. 당장은 아프지만 길게 보면 좋은 일이지. 핸드폰이 진동했다. 주연 씨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이사님, 회사로 수많은 언론 인터뷰 요청과 협업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회신할까요?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퀄리티 있는 것들로 추려서 다음 주 미팅 잡아요. 인생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의 인생은 이제 막 가장 흥미진진한 페이지를 넘겼을 뿐이다. 기자회견이 끝난 지 석 달 후 초가을의 햇살이 나의 새 사무실에 부드럽게 쏟아져 내렸다. 지난 석 달간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다. 이혼 절차는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 박준서는 공기업을 그만두고 남쪽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들었다. 김정숙 여사는 교사죄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고 박준혁과 사채 조직의 연관성도 드러나며 더 큰 사건으로 번졌다. 나의 삶은 다시 제 궤도를 찾았고 심지어 이전보다 더 나아졌다. 기자회견 후 회사에는 수많은 협업 제안이 쇄도했다. 아파트 38채 신부라는 꼬리표가 예상치 못하게 긍정적인 화제성을 가져다 준 것이다. 이사님, 청년 창업 지원 주택 리모델링 최종안 나왔습니다. 주연 씨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두꺼운 서류철을 내려놓았다. 학군지 아파트 세 채를 개조하는 공사는 다음 달이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나는 서류를 넘겨보며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지난 몇 달간 내가 내린 가장 자랑스러운 결정이었다. 비어있는 부동산 일부를 저렴한 임대료의 청년 창업 공간으로 바꾸어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에게 빌려주는 것.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저 과거의 나 자신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피난처를 마련해주고 싶었을 뿐이다. 아, 맞다. 주연 씨가 문과로 가다가 돌아섰다. 이민혁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민혁. 지난 석 달간 그는 법률 자문부터 사업적 협력까지 전문적이고 신뢰감 있게 나를 도와주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결코 사적인 질문을 하거나 박씨 집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마치 적절한 온도의 햇살처럼 따뜻하지만 눈부시지 않았다. 회의실에서 그는 서류를 넘겨보고 있었다. 블라인드 틈으로 들어온 햇살이 그의 신상에 줄무늬 그림자를 만들었다. 발소리를 들은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리모델링 계획 정말 인상적이네요. 내가 그의 맞은편에 앉아 그가 말했다. 다음 달이면 첫 입주자들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그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말했다. 아픔 속에서 벗어나 자신의 자원을 타인을 돕는 데 쓰는 사람은 흔치 않죠. 나는 웃으며 대꾸하지 않았다. 지난 석 달간 나는 이민혁의 비밀을 조금씩 맞춰가고 있었다. 그는 대학 시절 정말로 나를 짝사랑했지만 한 번도 고백하지 못했다. 졸업 후에도 계속 내 소식을 지켜보다가 내 사정을 알게 된 후 청운그룹에 먼저 연락해 나에게 접근할 정당한 명분을 만들었다는 것을 오늘 온 건 전해드릴 소식이 있어서입니다. 그가 서류철 하나를 밀었다. 원성상사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는 서류를 펼쳤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지난 몇 달간 흥신소는 계속해서 김정숙과 원성상사의 관계, 그리고 그 회사가 우리 집안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추적해왔다. 원성상사는 아버님께서 젊은 시절 동업으로 세우신 회사입니다. 그리고 김정숙은 그 회사 경리부장이었고요. 이민혁이 나지막이 설명했다. 25년 전 그녀가 도박 자금으로 쓰기 위해 회사 공금을 횡령했고 그 때문에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다른 동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혼자 모든 빚을 떠안으셨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럼 그녀는 처음부터 내가 누군지 알고 있었던 거네요.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한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이민혁은 서류 속 낡은 사진 한 장을 가리켰다. 이건 당시 회사 송년회 단체 사진입니다. 구석에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김정숙입니다. 사진은 이미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젊은 시절의 김정숙은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지금과 똑같이 원망과 도끼로 가득 차 있었다. 박준서가 당신에게 접근한 것은 처음부터 그의 어머니가 꾸민 일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민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재산을 노린 것이기도 하지만 복수심도 있었을 겁니다. 나는 서류를 덮었다.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듯 무거웠다. 이 사기극은 25년 전부터 그 씨앗이 심어져 있었던 것이다. 조사해줘서 고마워요. 나는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영리하게 화제를 돌렸다. 청년 창업 지원 주택에 법률 고문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무료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로펌 파트너 변호사님이 직접 무료 봉사를요?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는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솔직하고 담백했다. 한치의 가벼움도 없었다. 햇살이 회의실 테이블 위로 쏟아져 따뜻한 빛의 웅덩이를 만들었다. 문득 대학 시절 도서관, 늘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그 남학생이 떠올랐다. 그림자처럼 조용했던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묵묵히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좋아요. 나는 미소 지으며 수락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슨 조건이죠? 오늘 저녁 같이 식사해요. 제가 몰랐던 대학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의 눈이 빛났다. 미소가 봄바람처럼 얼굴에 번졌다. 영광입니다.
창밖의 가을 하늘은 씻은 듯이 파랬다. 아파트 38채는 한때 내 인생의 짐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는 자산이 되었다. 기만으로 가득 찼던 한 번의 결혼은 나의 신뢰를 거의 무너뜨렸지만 덕분에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을 다시 알아보게 해주었다. 인생이란 그런 것이다.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고 생각했을 때 모퉁이를 돌면 언제나 한 줄기 빛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는 그 빛을 향해 용감하게 걸어가기로 결심했다.